또 다른 것도 읽어드릴까요? 이게 모리스 블랑쇼도 되게 좋아하고 이거 키냐르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도 설명한 적 있는데 이게 책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거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 찬도스경의 편지. 이게 호프만슈탈이라는 독일의 작가예요. 이 사람이 1900년도 초기죠. 이거 그때 나온 거거든요. 이 찬도스경이 문학 작품을 쓰지 않은 이유, 절필한 이유에 대해서 프랜시스 베이컨 있죠. 신기관 쓴 사람. 그 철학자한테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17세기 배경으로 쓴 거고 이 작가는 20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 경애하는 친구요. 2년 동안이나 소식 없이 지낸 나를 꾸짖지 않고 편지를 보내주신 호의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찬도스경이 소식이 없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프랜시스 베이컨한테. 나를 걱정하고 내가 정신적인 경직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경쾌하고 재치 있는 어조로 말씀해 주신 것은 나에게 대한 호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본래의 위험을 뼈에 사무치게 알고 있으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훌륭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 칭찬하는 거죠. 자기를 2년 동안 기다려줬으니까. 당신은 편지 말미에서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병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 상태에 대한 감수성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한 응분의 답장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을 몽땅 털어놓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이 당신 좀 이상하다. 2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 편지도 안 하고 왜 작품을 안 쓰냐. 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해야지. 약간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아직도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도대체 26세의 이 사람이 19세에 벌써 새로운 파리스, 다프네의 꿈, 축혼과 같은 화려한 말에 들뜬 목동극을, 여왕폐하, 그리고 너무나도 관대한 몇 사람의 귀족, 제공들이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연극들을 막힘없이 써내려간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찬도스경은 벌써 19살 때 이런 작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대화도 못하게 됐고 글도 못 쓰게 된 거예요. 보세요. 수사, 레토릭이에요. 이거 원문으로 보면. 레토릭은 그것은 숙녀들 내지 하원 의원들에게는 더욱 적합한 것이겠지만 현대 과대평가받고 있는 수사의 위력은 사물의 핵심에 다가가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핵심이 이너예요. 독일어로 내면이에요. 핵심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사물의 내면에 다가가기까지는 이 수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의 증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뭔가 다른 것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든지 혹은 말을 한다든지 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그 능력이 없어졌다. 우선 고상한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어떤 화제를 차분하게 말하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슬슬 말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점점 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신, 영혼, 그리고 육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불쾌해집니다. 오히려 어떤 판단을 표현하기 위해 결국 말할 수밖에 없는 추상적인 말이 마치 썩은 버섯처럼 입안에서 부서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썩은 버섯처럼 입안에서 부서져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말들은 나의 주위를 떠돌며 엉키고 뭉쳐 눈이 되어 나를 뚫어지게 보기에 나도 또한 그것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선회하는 소용돌이이며 들여다보면 현기증을 일으키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 그 앞은 허무입니다. 보세요. 이런 상태에 얘가 벗어나 보려고 시도해 본 거예요. 근데 안 됐던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활기 있는 즐거운 순간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좋은 순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시 말이 나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간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을 마치 용기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한층 더 높이 밀려오는 물결의 생명력을 갖고 나타나는 것. 그것은 전혀 이름이 없는 것 또는 아마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죠. 신뢰를 들지 않고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 신뢰가 조금은 우습게 보이더라도 관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게 키냐르가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가령 한 개의 물뿌리개가 놓여있는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감동을 받는 언어가 아니라. 그리고요. 들녘에 내버려둔 썰에 햇빛을 쬐는 개, 초라한 묘지, 불구자, 작은 농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감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상물 중 어떤 것도 또 이와 비슷한 많은 것은 모두 평상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눈길을 보내지 않고 지나쳐 버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순간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숭고한 인상을 띠고 어떠한 말로도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빈약하기 그지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자꾸 포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물뿌리기에 현존을 느끼는 거, 그것뿐입니다. 가령 어느 다른 날 저녁 정원사가 가지고 갈 것을 잊고 거기에 두고 온 물이 절반 들어있는 물뿌리개를 호두나무 밑에서 발견해 이 물뿌리개와 나무 밑의 그림자를 이루고 있는 물,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로 물 위를 헤엄쳐 다니는 한 마리의 소금장이, 이런 보잘것없는 것들의 한 묶음이 저 무한한 것을 현존하게 하여 나를 감동에 떨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최고의 행복감을 별들이 비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 멀리에서 혼자 불타는 목동의 모닥불을 볼 때 갑자기 느끼고, 또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의 울림보다는 가을 바람이 일찌감치 겨울 같은 구름을 거친 들판 위로 불어올 때, 그리고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는 마지막 귀뚜라미의 목소리에서 또 이런 것을 갑자기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수수께끼 같은 말로는 할 수 없는 무한한 황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예요. 존재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크라수스가 있어요. 로마의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곰치를 사랑했거든요. 물고기인데 좀 길어요. 근데 크라수스가 곰치가 죽을 때 울었어요. 그리고 이게 원론에서 좀 비난거리가 됐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랑 자기를 동일시해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딱은 머릿속에서 자신을 웅변가인 저 크라수스와 비교해봅니다. 이 로마의 정치가는 정원한 연못에서 친숙해진 곰치, 빨간 눈을 한 말이 없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도가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물고기가 죽어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원로원의 집정관인 도미티우스의 비난을 받으면서 반쯤 바보 취급을 당하였을 때 크라수스는 도미티우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죽었을 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나는 물고기가 죽었을 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찬도스가 뭐라 하냐면 이 곰치의 크라수스가 수세기의 깊은 나락을 뛰어넘어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 여러 번 내 마음에 떠올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미티우스에 대한 대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라수스가 도미티우스에게 한 대답 때문에 떠오른 게 아니란 거예요. 크라수스를 비웃는 사람들은 이 대답 때문에 오히려 크라수스의 동조자가 되어 이 일은 단순한 웃음거리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크라수스를 떠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내 가슴을 울려옵니다. 아무리 도미티우스가 진정한 괴로움에서 자기의 두 부인을 위해 피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도 사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수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 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곰치를 위해 흘린 눈물 때문에 크라수스는 도미티우스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크라수스는 뭘 사랑? 곰치의 현존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원로원에서 멸시받을 우스운 일로 만장의 주목을 받은 이 인물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강요합니다. 찬도스경은 언어를 포기하고 뭐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햇빛을 쬐는 개. 똑같은 거예요. 크라수스와. 또한 그 사고방식이야말로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정말로 바보스러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이 크라수스의 모습이 이따금 밤중에 나의 뇌수에 꽂힌 가시처럼 되어 그 주인은 온통 골마 쑤시면서 아파합니다. 그럴 때면 나 자신도 들끓고 거품이 일고 끓어 불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로서는 일종의 열병 같은 사고이지만 이것은 말보다 더 직접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불길처럼 타오르는 소재를 가진 사고로 이건 역시 같은 소용돌이임에는 틀림없지만 말의 소용돌이처럼 받침없는 나라기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어딘지 나 자신의 내부로 가장 깊은 안식으로 이르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 마지막이거든요. 나의 경애하는 친구야. 평상시에는 내 가슴속에 닫혀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쓴 책이 이제 한 권도 무소식의 보상으로 당신 손에 보내지는 일이 없다는 불만의 말씀을 해주신 것은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편지에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떤 확신을 갖고 거기에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동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아니 전생애를 통해 이제
이제 영어로도 라틴어로도 책을 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 의한 것입니다만 나 자신에게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특이한 이유가 당신 눈앞에 조화롭게 전개되는 물심양면의 현상 속에 있어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맑은 눈으로 꿰뚫어보는 것은 당신의 한없는 훌륭한 정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안 쓰는 건 당신의 정신에 맡기겠다 이유를. 이게 압권입니다. 사물을 쓸 뿐만 아니라 또 생각하기 위해 나에게 부여된 것으로 생각되는 말은요, 라틴어든 영어든 이탈리아어든 스페인어도 아니고 단어 하나까지도 모르는 언어인 것이며 말 못하는 사물이 말해오는 언어, 어쩌면 언제인가 무덤 속에서 본 적이 없는 신문자 앞에서, 신 앞에서요, 책임지고 대답할 때 사용할지 모를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블랑쇼가 인용해요. 내가 쓸 말은 라틴어도 아니고요,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쓰고 싶은 말은 단어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물이 말해오는 언어. 진짜 어쩌면 언제인가 무덤 속에서 본 적이 없는 신문자 앞에서, 신 앞에서 나를 변론할 그런 언어. 이거는 라틴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탈리아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어떤 언어. 그때 그렇게 그 앞에서 책임지고 대답할 때 사용하는지 모를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프랜시스 베이컨 씨에게 보내는 마지막이 될 이 편지를 끝맺음에 있어 나의 정신의 최고운인 당대 유일한 영국인인 당신에 대해 마음에 품고 있고 죽음으로 사라지게 될 때까지 계속 품고 있는 애정과 감사의 모든 것, 무한한 경모심의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603년 8월 22일 피참도. 이거 카프카가 들고 다니면서 읽었대요. 솔직히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그냥 연예인들이 쓴 에세이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냥 이거 몇 장 안 되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되죠. 이게 다 씹어먹어요 진짜.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현대 나오는 에세이는 재미가 없다니까요. 재미없어요 진짜로.